김달삼이 북한 갔다 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3만 명의 제주도민은 죽어도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빨갱이들에 의한 사건이었다. 규정해봅시다. 그게 맞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107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2주 만에 박가영 아나운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행사 뭐 잘하셨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네, 돈 벌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돈 많이 버세요. 예. 대타로 오신 분은 원래 친했던 분이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박가영의 전략이 다 읽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직은 지금 녹화할 때가 아직 방송을 나가진 않아서 유튜브 업로드 전이죠. 네, 업로드 전이죠. 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안해서 사실 전화까지 했어요 그날. 잘했냐?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가셨어요. 아니 어찌나 불안했는지 그게 못했을까봐 불안한 건지 잘했을까봐 불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안해서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네. 네,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야. 내가 못 받아가지고. 끝나고. 네. 다시 전화했더니 행사 끝나고 끝나자마자 전화했다고. 친구 잘하고 갔냐고. 네, 그래서 잘하고 갔다고 말해줬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어디 불안해, 사람 불안해. 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박가영 아나운서가 추천해주는 자신의 이제 친구, 또 이제 지인, 또 방송인들은 네.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면 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두 분이 내가 떠오르는데 두 분이 거의 동일한 사람이었어. 여러모로 내 느낌은 그랬어요. 그랬나요? 네, 한 분 더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시는 이제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다른 방송에서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반응 굉장히 좋던데요, 근데. 편집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그분 직업은 바로 맞췄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 뭐라고요? 기장 연합 리포터 하시는 느낌이었다. 저 이제 아나운서 톤이라고는 저희가 톤 들어보면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니까 리포터 공채 일기였다. 공채 리포터 줬다고. 6시 내 고향 깔아요.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더 빨리 알아차렸죠. 네. 그리고 또 KNN 부산 SBS인가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 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시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안부를 또 물으시고. 네. 진짜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위기 뭐야? 왜 PD님 이상했어요? 아니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이제 4월 4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틀만 지나면 4월 6일에 역사의 피셜 그놈 공개 방송 및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자 50분밖에 모시질 못해가지고 계속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요. 1분 만에 완판 아니었나요, 저희? 1분도 안 돼서 거의 와. 한 3, 4초 만에 열리자마자 거의 다쳐가지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시는 50분은 또 저희가 오셔서 먼 길 오셔서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각자 또 다양한 코너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각자 장기자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자랑 하면 우리 김재원 선생님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노래 부르실 생각입니까? 분명히 이거 창서이가 막아낼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막아내는 진행 중입니다. 막아내는. 네. 우리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둥과도 같은 네. 두 교수님은 뭐라도 해야죠. 네. 만약에 두 교수님은 장기자랑 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할 게 없는데. 주요 역사적 지점에 다 계셨는데 우통이라도 까셔야 돼요. 직장이라도 까셔야 됩니다. 저는 뭐 아니 옛날에 뭐 할 때는 뭐 최면 같은 거 재밌게 해줬는데 오. 근데 뭐 이건 역사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교수님이 최면을 김재현 쌤한테 걸어서 어. 사과합니다. 양파 먹기 시키려고. 제가 875원만 주면 네. 대파를 사와볼 테니까 달달합니다 하고 먹이면 재밌겠네요. 밤양갱이다 생각하고 먹으라고 하면은 그런 거 먹이는 것도 재밌지만 과거 회기도 가능하죠. 최면으로. 저 그거 해봤어요. 어. 그 진용진 씨 채널. 어. 거기에서 역사학자가 네. 과거로 돌아가서 했었었어요 한번. 네. 네, 영국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아 영국 사람이요. 네, 영국에 그 장사하는 대항해 시대 때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제가 체면에 걸려가지고 네. 그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전 진짜. 오. 네, 한번 해봤습니다 전. 재미없겠다. 그럼 아, 해봤으면. 아니 뭐 그거 너무 과거로 가면 전생으로 가면 재미없고 현생에서 조금만 땡겨가지고 결혼 전으로 가서 아 그거 싫어요.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싫습니다. 다 털리게. 아, 예.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는 누군가요? 뭐 이런 거 물어가지고 박헌영. 자 익숙한 이름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핫한 인물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짜보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날짜가 날짜인 만큼 자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진 않을까, 너무 가슴 아프진 않을까라는 걱정에 좀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안 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주 4.3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는 제주 4.3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릅니까? 일단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네. 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일단 그 봤던 영상들이라든지 뭐 기록들이 좀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네. 뭐 동백꽃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고 뭐 영화 지셀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좀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장수 작가는 저도 영화 지슬 그리고 그 짧게 독립 영화로 올라왔었던 제가 그 거의 잡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쫓겨간 사람이 일본에서 정착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 그리고 쫓겨간 곳에서 잘 대해줬던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되게 역사의 피해 현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폭력이 가져오는 국민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짧게나마 정치했을 때 4.3 희생관을 정치인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 벽면에 빼곡히 채워져 있었던 이름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배 교수님은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뭐 세대가 좀 다른데 저희는 현기영의 변방에 오짖는 새, 순이 삼춘 뭐 순이 이게 삼춘. 이제 그 바로 고 지슬 고 레디즘 고 바로 전제 80년대 후반에 그 아무도 얘기 못했던 걸 현기영 씨가 현기영이라는 작가죠. 사람이 네. 이거 네. 문제 제기하면서 상당히 뭐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이제 영국으로 보고 뭐 했지만은 사진이 있어요. 네. 미군이 이렇게 그 약간의 나치 같은 모자를 쓰고 네. 왜 그렇게 문제인데 이 배경 뒤는 학살된 사람이 이 무덤에 들어가는 네. 그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머리에 가장 남아요. 아, 그 이미지가. 이미지가. 보통 이제 동족 상잔의 아픔 그러면 6.25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근데 그보다 좀 더 좁게 들어가서 이 지역 상잔의 아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제주 4.3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도 제주 지역에서 이 제주 4.3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게 지금도 사실 정리가 안 됐고 정리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습니다. 제주 4.3 뒤에 사건. 제주 4.3 사건, 항쟁, 4.3 폭동.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각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네. 뭐 하나라고 딱 정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좀 많이 섞여 있죠.
사실 섞여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왜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고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레드 컴플렉스가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레드 컴플렉스를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이념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언제나 강조되는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쭉 2000년대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였냐면 양민 학살이다. 양민 학살이라고 했을 때 양민이 뭘까요? 양민 일반 시민들,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 순진한 사람들이 학살 당한 것. 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표현이에요. 네. 양민이 아닌 사람은 뭐죠 그러면? 비양민인가요? 그러면은 떼탄 음. 국민들도 있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 표현이 많이 들어간 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변화시켜서 중립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표현하고자 했었던 게 이제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인이 아니었었던 사람은 죽어도 되는 것인가? 네. 그럴 때 항상 그 민간인과 민간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언제나 이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3을 평가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아직까지도 이 레드 컴플렉스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 1948년 4월 3일 날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4.3 사건입니다. 네. 시작점이 네. 여기만 놓고 딱 보면요. 남노당이 주도한 무장 봉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 4.3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전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4.3 사건 정말 좁게 봤을 때 몇 년 정도인지 아세요? 한 7년? 공부 많이 해왔네. 네. 7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1948년 4월 3일에만 딱 한정해가지고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아. 굉장히 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의 희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어려워요. 아. 얼마나 죽었냐면 공식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통계 네. 15,000명입니다. 사망. 그런데 조금 이거를 넓게 봤을 때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요. 아직 통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냐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3만입니다. 3만. 요게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에요. 당시 30만 정도. 네. 그런데 이 통계도 보수적 통계입니다. 네. 더 많이 잡으면 7만까지도 보거든요. 30만 중에 7만이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은 네.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학살입니다. 네. 굉장히 힘든 그래서 한 학살.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그럼요. 제사를 그런 같이 얘기를- 지내요. 제사를 같이 지내.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3일만이 아니에요. 4월, 5월, 6월 7년을 계속되기 때문에 4월부터 해가지고 한 5, 6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죽을 때가 10월 무렵이거든요. 네. 이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지금은 좀 안 그래. 지금은 제사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고 했으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월이 되면 마을이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 다 제사를 지내니까. 판처를 지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다 죽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낳았었던. 근데 그거를 4월 3일 하루만으로 그 남노당이 주도했었던 무장봉기 하나의 사건만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천천히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 내에 이 레드 컴플렉스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여당의 대표이신 분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도 쓰시니까 그럼요. 예, 얼마나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4.3 사건이라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규정하고 이름을 네이밍할 때 약간 전통이 있어요. 네. 어떤 전통이? 숫자를 넣어요. 아. 항상. 날짜. 네. 네. 8.15 해방, 네. 네. 4.19 혁명,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만세 운동. 네. 뭐 이렇게 이런 전통이 있어요. 시작된 촉발된 날짜를 6.25 전쟁.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뭐 아예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거 없느냐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날짜라기보다는 그냥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면서 네. 몇째 주 목요일 뭐 몇째 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빼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날짜 꼭 넣어요. 아. 이 전통의 전통. 그러니까 딱 어떤 기념할 수 있는 특정된 날짜가 있는 걸 좀 좋아하죠. 네. 그날 또 기념일도 하면 또 이렇게 좀 직관적이기도 다 같이. 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한국적 정통이기 때문에 뭐 따라야 한다면 뭐 붙이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대신에 이 규정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규정을 할 때 조금 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고. 시작점보다는 완료점이 중요하다면은 완료점의 일정을 찍는 게 맞죠. 근데 이게 4.3이라 하니까 자꾸 남로당이 떠올라서 왜냐하면 더... 그렇게 되는 것이 네. 그러면 완료점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규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네. 앞쪽으로 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 나눠보고 마지막에 만약에 이 지칭을 조금 좀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제주 4.3에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너무 어색한가? 자꾸 입이 심심할 때, 부모님 간식으로 고민이 될 때, 아이들 먹을 건강한 간식 고를 때 묘미담의 고소하고 건강한 간식 현미 뻥튀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삭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가 있고 국내산 현미로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아이들도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칼로리 때문에 과자에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낮은 칼로리인 현미 뻥튀기로 마음 편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우유와 함께 잼과 함께 요거트와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김부각 허니버터 3가지 맛의 뻥튀기를 150g 대용량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맛도 양도 가격도 건강도 모두 챙긴 묘미담 현미 뻥튀기 지금 바로 검색해주세요.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뻥튀기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뻥튀기가 이제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제 달달한 맛이 나는데 이게 당을 넣은 게 아니라 스테비아를 넣었어요. 요 스테비아가 달달한 맛은 나는데 이 당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점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경우도 스테비아 들어가 있는 과일들 많이 드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방울토마토를 항상 챙겨 먹는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근데 당은 없어요. 자, 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이들 건강 간식 찾으시는 분들, 이 묘미담의 현미 뻥튀기 정말 맛있습니다. 이 강추 드리겠습니다. 묘미담 현미 뻥튀기였습니다.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슬립 베개 소개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이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 자다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 있고요.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하여 깨어있는 75%의 인생에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지금 베개를 구매하신 후 배송 메시지 M장 기획 또는 역사내 피셜 그놈 꼭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을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브레인슬립 검색해 주세요. 자, 요게 쓰면 쓸수록 네. 나의 체형에 딱 맞게 최적화되어서 쓰면 쓸수록 정말 편해지는 베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3주째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돈값을 한다라고 느껴지고 구매 후기에 배송 네. 메시지는 못 썼지만 구매 후기에 M장 기획 듣고 네. 주문했다로 남겨놨습니다. 네. 네, 잘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석 작가가 잠만키로 유명한 잠만보인데요. 11시 12시에 일어나는 친구인데 오늘 11시 방송인데 메이크업까지 받고 왔어요. 푹 자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제일 먼저 왔습니다. 왔더니 교수님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왔나 했어요 저는. 스케줄 잘못 확인한 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확인해도 쓰고 예전에 다른 베개 뵐 때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는데. 네. 항상
여기에요라는 톡이 왔죠. 네. 항상 이 친구는 나는 그냥 거기 사는 줄 알았어요. 장하이씨 MCT 그러니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집인 줄 알았어. MC입니다. 네. 항상 물어보면 거기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먼저 와 있습니다. 브레인슬립 덕분입니다, 여러분. 자, 저도 잘 배고 있거든요. 이게 여름 되면 진짜 잘 샀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워낙 시원하니까. 네, 겨울철에 맞아요. 또 더우면 머리 쪽이 뜨끈뜨끈하면 잠이 더 잘 안 오잖아요. 잘 깨고. 자, 여러분 여름 앞두고 브레인슬립 베개로 여름 취침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산삼시대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간만에 또 우리 실장이 두고 갔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한 포씩 뜯어 먹으면 아침에 힘이 납니다. 보통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저희도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오전에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에 한참 월요일밖에 안 쉬도하다가 월요일밖에 안 됐네. 월요일 첫 일정인데 두 번째 일정이죠. 박강현 아나운서는. 네. 저는 월요일 첫 일정인데 네. 월요일 아침부터 챙겨 먹으면 네. 힘이 납니다. 이게 직장인분들 그 9to5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분들도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럼요. 매일 쳇바퀴 돌듯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사이에 업무하고 뭐 출퇴근 시간에 소모되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나이 좀 제 친구들 직장 생활하는 제 친구들 보면 야 건강 이 보조식품을 한 대여섯 개 먹나 봐. 자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 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 산삼시대 하나로 이 진짜 이 엄청난 활력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산삼시대가 주는 이 든든함이 또 있어요. 네, 워낙 또 몸에 좋은 산삼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또 홍삼도 들어가 있고요. 몸에 좋은 것들은 또 도라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또 착하고요. 먹기 편하고요. 자, 이런 장점들 누리시면서 건강과 활력까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산삼순백에서 만든 산삼 시대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다 아는 얘기부터 좀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곧 독립 그러니까 홀로섬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죠. 네.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군정, 남쪽은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반도는 어쨌든 냉전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거 다 한 거예요. 신타 통치를 두고 서로 간에 또 네.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46년 2월에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같은 해 6월에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분단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47년 11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선거 문제를 놓고 인구의 비례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 분단이 고착화된 겁니다. 네. 유엔의 선언으로 네. 고착화가 거의 됐다고 보는 거죠. 이 가운데 제주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가운데 제주도가 존재하는 거고요. 48년의 제주도민들의 판단은 이러한 냉전의 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로 네. 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좀 그려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건데 제노사이드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제주 4.3은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입니다. 학살이에요. 학살. 학살이 뭐냐? 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건 45년 이후에 유대인 그 연구자였었던 램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학살, 그러니까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보면서 네. 대량 학살이라는 게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게 연구의 한 분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학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 도대체 인간은 왜?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를 좀 학술적으로 설명하기 네.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제노사이드하고 홀로코스트는 학술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갖나요? 그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제노사이드를 학술적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인류사에서 제노사이드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게 홀로코스트다. 인종 청소.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이후에 흔히 얘기해서 이제 탈식민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대량 학살이 주로 벌어지는 지역들을 보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제 대량 학살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보면 식민지를 경험했다가 독립이 된 이후에 자신들만의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살이 주로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네. 연구자들이. 그게 이제 근대 국민 국가 형성 과정과 네.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근대적 국민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떤 특징들이 보여지냐면 우리 국민은 누구냐를 규정해야 되게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네. 피아를 구별하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자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어야 되면 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외부인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대단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게 돼요. 왜냐 이 시기는 이념이 섞여 버리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자에 대한 비인간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식민지의 경험을 통해 그 식민지민으로서 한 3, 4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대단히 권위에 대한 복종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이 새롭게 형성되는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인간화의 과정을 거칠 때 위에서부터 꽂는 거예요. 권위로. 네. 저들은 국민이 아니야. 라고 꽂아버리면 그들은 국민이 아닌 존재가 되고 그게 극단화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방아쇠만 한번 탁 던지게 되면 네. 학살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도 이런 과정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구자들이 계속 증명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제주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최호근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네. 그 가장 권위 있는 어. 한국의 제노사이드 연구자시거든요. 네. 고대 사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가나 그에 준하는 권력체의 대리인들이 국민, 민족, 인종, 종교의 차이나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성, 건강, 지역상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절멸하려는 의도에서 그 구성원 가운데 상당 부분 이상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제노사이드를 규정했습니다. 네. 이게 딱 들어맞는 곳이 제주라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혹시 그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제노사이드를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이때 제노사이드 속에 속해 있는 그 가해자 심리, 피해자 심리 이런 것들도 분석하십니까 혹시? 그렇죠. 연구하시고? 왜 히틀러가 그것을 했느냐? 히틀러는 미술학도이고 굉장히 순수한 네. 순수한 것을 네. 하는 집단과 불순한 집단을 구분을 하는 거죠. 음. 유대인은 불순해. 음. 흔히 말하는 게르만 인종은 순수해. 이런 방식으로 네. 피아를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범죄적이야. 뭔가 깨끗하지 않아. 네. 그렇게 규정하고 그것을 이제
특정한 수단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 뭡니까? 깨끗하게 죽이려고 네. 독가스로 죽이는 거고 깨끗하게 죽이려고 껍데기 다 벗겨 갖고 죽이는 거고. 아. 그게 이제 다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잔인한 행동들이 목적은 정화에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이는 방법이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이 깨끗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 수단적인 것과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산주의자들, 유대인들. 네. 처음에는 이게 불순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 말고는 다 불순한 존재들로 죽이는 형태가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념이 들어가면은 네. 반공주의. 또 하나는 기독교주의. 네.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쟤네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승만이 한 거잖아요. 네. 쟤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지 사람이야. 쟤네는 섬 사람. 이상하게 살아. 계속 구분을 하면서 악마화가 되는 거죠. 그 구분 단계에 있어서 우리라고 규정한 것들과 많이 반대 지점이 있으면 그럼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렇죠. 그 원인이 되겠네요. 근데 확실한 원인이 되겠네요. 열정적인 인간들, 네. 서북 청년단 같이 열정적인 게 순수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 열정적인 게 미친 건데 열정적인 게 순수하다가 됐기 때문에 그 집단에 들어오면은 다수 순수한 존재가 되는 거고 못 속해면은 불순한 존재 없애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학살의 논리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과거에 우리가 불순분자라는 예, 표현을 그렇게 쓰는 많이 겁니다.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불순분자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계속 왜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잔인합니다. 어떻게 잔인한 줄 아세요? 이 표현에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죽이냐면 산모의 태아를 꺼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한 존재로부터 이걸 구해내는 존재 행태.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 학살에서 5.18 때도 보통 그런 게 나오죠. 산모로부터 꺼내내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표현을 김 선생이 못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예. 이 약간 인간이 아닌 존재니까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국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들에게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비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노사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이 잔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해라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그런 행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건 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저를 뭐 비판하셔도 상관없고 욕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이 행위의 가장 윗단에 있었던 사람을 이승만이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시작점은 47년부터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이고 정부 수립 이전이고요. 그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초토화 작전이라고 보여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가장 결정권자인 이승만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여전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한 명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한테 욕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이 구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인간은 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가 필요하거든요. 4.3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4.3 때 이렇게 비인간화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었었던 이 구조가 지금은 깨졌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 이념형 인간들입니다. 이념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그거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 구조가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직까지도 이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가령 만약에 이 사건이 남로당에 의한 남로당이라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빨갱이들에 의한 사건이었다. 규정해 봅시다. 그게 맞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7만 명을 많게는 7만 명, 보수적으로는 3만 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민학살이라는 표현이나 민간인학살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면 이렇게 죽어도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구조에서 우리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냐 아니냐 이 논쟁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들은 제주 도민으로서 학살된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진짜 진짜 뭐 윤서인 막 이런 미친 이런 인간들 아직도 진실을 알려준다 뭐네 이러면서 막 사실 이 사람들이 다 김달삼에 의해서 세뇌당했었던 인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적이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이런 거리는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이념에 갇혀가지고 이걸 판단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만들기, 국민 만들기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때 제주도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제주도가 네. 만약에 1000년 뒤에 네. 한 1000년 뒤에 독립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어떤 거죠.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주도의 역사는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제주도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울 중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파악합니다. 서울 중심의 역사 네. 속에서 중앙의 중심. 네네. 왜냐하면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한국사 교과서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핵심은 중앙집권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역사들은 언제나 중앙으로 들어오고 중앙으로 통제받으려고 하는 역사로밖에 해석되지 않아요. 네. 왜? 우리는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역사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독립국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탐나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던 나라예요. 네. 그런데 고려 때 현종, 숙종이 무렵이 됐을 때쯤에 이것도 똑같이 교과서적 표현으로 하면 중앙 집권화하는 과정에서 네.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9년제도의 개편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9년제도 개편? 네. 그게 이제 그 지역을 하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도, 시, 군 그 안에 이렇게 개편하는 거죠. 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중앙 집권화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고려 숙종 때가 되어서야 그게 1100년 중 12세기거든요. 이때쯤 되어서야 이제 처음으로 탐나국이 해체되고 9년제 안에 편입됩니다. 네. 그 말은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역사와는 별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니 방언만 봐도 사실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강원도 방언 다 이 단어가 조금 다르고 어조가 조금 다르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제주도 방언은 아예 못 알아듣잖아요. 심하면 지금도 그 정도인데 과거엔 뭐 더 이게 격차가 좀 차이가 좀 있었겠죠. 이게 되게 그 사투리라고 하는 게 네. 문법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둘을 딱 나누고 문법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되게 다른 언어 같은데 네. 서로 알아듣거든요. 네. 한 70% 정도는 비슷하대요. 네네. 그 말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우리가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는 네. 거랑 만약에 제주도 방언을 제주도로 안녕하세요 뭐가 있을 텐데 그거를 딱 뭐 무슨 습관 아닐까? 감수꽝 뭐 이런 만약에 어. 라고 합니다. 네. 그래놓고 둘을 딱 알파벳으로 놓고 비교해 보세요.
다를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다른 언어인 거예요.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네. 대충. 한 그래도 60% 정도는 네, 뉘앙스죠, 알아듣거든요. 뉘앙스. 뉘앙스로 알아듣는 거예요, 뉘앙스로. 네. 근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 그걸 문법이라고 표현하 국어학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걸 놓고 딱 봤을 때는 대단히 다르고 네.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라고 이거 불러도 되는지 언어학자는 아니어서 네, 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댓글 달린다 댓글이. 중앙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준어라고 하는 것과 네. 제주도 방언 많이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 쓴 것처럼 제주도의 친족 구조는 아주 육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어의 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밑에서 일본이랑 섞였을 수 있고 그렇죠. 위에서 반도와 섞였을 수도 오키나와 있고. 섞일 뭐 수 있고. 유럽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와 영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는 라틴어에서 출발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인포르마지온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하잖아. 설자도 사실 거의 비슷한 느낌. 근데 그게 제주도와 반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일본과 반도가 섞였다 보니까 섞였죠. 자생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범죄학으로 따지면은 제주도의 사람은 유전 형질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허씨 고씨는 네. 그 거기서 유전 형질을 따갖고 저 유전 DNA를 분석하면은 그 범인을 특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범인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차별화가 좀 되어 왜냐하면 있다. 수백 년 동안 고립된 데 있었기 때문에 형질이 달라요. 실제로 아. 이건 DNA 개보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 다르고 DNA도 좀 유전 그러니까 DNA가 다른 게 아니라 유전 형질이 다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친족 구조가 다른 거고 네. 뭐 아까 제가 순위 삼촌 얘기했는데 순위 삼촌은 삼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삼촌이잖아요. 네. 삼촌은 친척이에요. 부모의 형제가 이제 삼촌인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친척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보통 괜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 부분은 명확한 거예요. 네. 우리라고 하면 좀 더 이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육지. 육지와 많이 네, 달라요. 네, 네. 육지와.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그 고려 시대 이후로도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적 표현으로 대몽항쟁 요즘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때 원간섭기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네. 원간섭기가 되면은 일단 그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일단 삼별초가 거기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그걸 진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몽골 분부대가 설치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말들도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년 동안 이 원간섭기 동안에 제주는 육지에 있는 고려의 조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마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이 계속 있었잖아요. 뭐 충선왕, 충렬왕, 충선왕, 뭐 충렬왕까지 쭉 내려오는 왕이 있잖아요. 이쪽이랑 연결되지 않아요. 원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속지죠. 직속지. 네, 이게 조금 관리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거는 경제랑 연결이 돼요. 이제 제주도 이식 원간섭기의 경제가 이 제주도와 고려조정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원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예속이 여기에 더 되겠죠. 문제는 공민왕 때 벌어집니다. 공민왕 때 이제 조금씩 땡땡 치고 네. 땡땡 치고 이제 반원 개혁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잖아요. 반기시 개혁이었지만 네.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고려 그러면은 원나라 쪽이 아니라 명나라랑 붙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면은 고려의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는 원인과의 경제가 더 그건데. 니네 말 우리는 듣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 다 자연스럽잖아요. 경제가 거기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최영이 가서 반란을 진압을 해요.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시기까지 고려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외세죠, 외세. 이제 지금 우리는 한국사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만 해석해 왔어요. 네. 그런 속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주도민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반란군이잖아요. 근데 제주도민들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 왜 우리가 반란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네. 원래는 제주도 원주민과 몽고 사람들이 가서 여기를 말을 공급하는 주로 만들어놨고 네. 갔는데 이건 고려하고는 상관없는 공간이었던 거를 최영이 가서 네. 일정이 접수를 한 거죠. 그 상황인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갔는데 조선의 9년제 체제 안에 제주도가 편입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 제주로 보내. 그 말이 되게 우리는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와 서울 이렇게 되잖아요. 역시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근데 제주도민 입장에서 이 말이 기분 좋은 말일까요? 아니에요. 말이나 키우는 곳이라는 약간 썩 비하 유쾌하지 표현으로. 않네요, 당연히. 유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왜 이 표현이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냐면 제주도는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렇죠. 말을 키워야 되니까요. 다 없애버리죠. 저는 그게 이 섬이고 화산섬이다 보니까 토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닙니다. 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게 했던 거였어요. 제주도 제주도 다들 엄청 많이 가보셨잖아요. 중산간이라고 불리는 네. 지역 가보시면 그 한반도 땅 안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평야가 쫙 있죠. 예. 그것도 거기 왜 농사가 안 돼요? 농사 지을 수 있죠. 현무암 토질이라서 근데 다 잘 돼요. 목장만 있어요. 네. 그냥 말들이 놀고 있잖아요. 네, 거기 목장만 만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말을 키우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말을 안 키우면 말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농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어떻게 쌀을 공급받았습니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언제나 협소하죠. 왜냐하면 목초지를 훨씬 더 그렇죠. 크게끔 빼버리니까. 중앙 국가에서는 네. 여기는 말 키워야 되는 데인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네. 조금만 흉작이 들어도 여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쌀이 공급이 안 네,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쌀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쌀은 잘 안 나고요. 지금도 제주도의 주식을 보면 쌀이라기보다 보리나 이 밭에서 나는 네. 농작물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해산물이거나.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연유를 둔 겁니다. 여기는 목초지여야 돼요. 왜? 말을 공급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속에서 중앙에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것도 19세기가 되면 밀란들이 벌어지잖아요. 제주도라고 왜 밀란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네.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네. 난리가 나죠. 계속적으로 밀란이 벌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역사 속에서 제주도민은 언제나 중앙에 착취 되거나 중앙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조달받기 위한 공간으로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세기 이후로 네.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가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 시기에 제주도와 가장 많이 연결된 아까 일본 얘기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배가 일본 오사카랑 연결되는 항로가 연결이 됩니다. 직항이 네. 직항이 제주도를 다 탈출해요. 누가 제주도에 있고 싶겠어요.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오사카의 노동자들로 많이 넘어갑니다. 네. 제주도민들이.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과 네. 이 제주도민들이 연결이 돼요. 네. 여기서부터 사실은 4.3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임금 노동자로 오사카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사카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 운동이니까요. 네. 노동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빠르게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육지로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죠. 네.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어디로 딴 데로 갈 때 식민지 조선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본국으로 가가지고 저임금 노동자라도 그 돈을 버는 게 나으니까. 일자리가. 네.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과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됩니다. 네.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이. 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맞네 그럼 빨갱이 섬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제주도에 제가 지금까지 쭉 역사를 설명해오는 그런 독특한 늘 착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울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좀 뭔가 해방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해방구입니다. 해방구예요. 그들에게 노동운동은 해방구예요. 네. 새로운 정치 사상이죠. 그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31년에 일단 조선공산당 네. 운동이 시작했을 때 제주도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같이 시작을 해요. 네. 그 말은 이 시기에 제주도민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네. 위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주도의 항일운동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그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에서 네. 해녀분들이 투쟁을 해요.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1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 투쟁에 함께 했었던 연인원이 17,000명입니다. 그리고 집회 횟수가 연 238회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군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공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언제나 착취당해 왔기 때문에 네. 노동운동이 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생존투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패전이 됩니다. 일본에 패전이 되고 네. 제주도민들에게 해방이 되는 네. 거죠. 문제는 제주도의 이 전시체제 말기의 제주도의 위치입니다. 제주도에 전체 조선군, 여기서 말하는 조선군은 일본 조선군입니다. 주둔 조선.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네. 군을 조선군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게 제주도민의 5분의 1이에요. 아. 일본 군이. 일본 군이. 왜냐하면 지도를 펼쳐놓으시면 됩니다.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일본은 지금 중국과 밑에 있는 섬들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동남아에서 그 조선 쪽으로 비행기가 뜹니다. 이거 막으려면 제주도에서 떠야 됩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은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있어요. 알뜰 비행장. 알뜨르 비행장. 나중에 뭐 옛날에 답사나 뭐 여행으로 가시더라도 알뜨르 비행장을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넓은 넓죠. 군용 비행장이에요. 옛날에 목장을 이제 비행장으로 만든 거죠. 네, 비행장으로 만든 데인데 거기에 일본군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의 5분의 1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해방이 5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안 나가요. 네. 계속 있는 거예요. 위에는 해방됐대. 일본이 패전을 했대. 근데 일본군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5개월이나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해방이 됐다는데 네. 이걸 어떻게든 우리만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돼. 제주도민 우리만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민위원회 사람들입니다. 네. 건준이 만들어지고 건준이 나중에 인민위원회를 개편이 되고 이게 나중에 민주주의 민족전쟁이라 민전이라는 이름이 되고 네. 이 민전의 핵심이 남노당이 돼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서의 노동운동 그다음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네. 제주도민들한테 어떤 의미였고 이런 걸 쭉 네. 했을 때 여전히 일본군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친일 인사들이 그대로 경찰이 되고 공무원이 되는 이 과정 네.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저대로 두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인민위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표를 제주도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민위원회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미군정이 들어서고 네. 미군정에서 자신들이 제주도의 행정을 다시 개편하는데 여전히 친일 인사를 쓰고 네. 우리를 착취했었던 사람들이 또 경찰이 되고 네. 우리를 고문했었던 사람들이 또 그대로 경찰과 공무원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행정 요직이 보면 되고.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해방이에요. 친일 청산 안 된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문제. 육지 서울은 그래도 김구도 있었고 뭐 다른 여운정도 있었고 그런 완충이 있었지만은 제주도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평가를 할 때 맞네 그럼 빨갱이 섬이네 네. 좌익 섬이잖아 네. 죽어야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제주도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거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거고 이 모든 과정 이 제주도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켜켜이 쌓여왔었던 중앙과는 다른 역사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지 않은 것이고 네. 식민지 시기의 제주도의 특징들도 이해하지 않은 네. 판단이라는 거죠. 이런 판단들 속에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제주도민들에게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술 자료들을 보면 제주도민들에게는 남노당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네.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네. 계속 인민위원회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는. 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유일한 대표들은 인민위원회인 겁니다. 이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요. 미군정에 대한 아까 쌓일 수밖에 말했었던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친위 인사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있는 거지만 사실 제일 컸던 거는 경제 상황입니다. 네. 공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희한하게 그거 여기서 공출을 미군정에서 한 게 요거는 굉장히 미군정의 패착이죠. 네. 왜냐면 그 제주도 내에서 이 공출이라는 게 뭐냐면 식민지 시기 때 하던 거예요. 네. 그 쌀을 그냥 굉장히 엄가의 쌀을 그냥 사가지고 가가지고 뺏는 거죠. 뺏는 배급을 합니다.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시가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출을 하는 거죠. 미군정에서도. 네. 네. 그리고 배급을 터무니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집니다. 특히나 왜 실업률이 높아지냐면 아까 제주도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가 있었어요. 왜 여기에 다 뜯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누가 남아 있습니까? 청년들이. 그리고 그 공출을 담당하는 미군정의 대표들이 다 그 친일파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 있었던 제주도민들이 해방 이후에 해방을 맞았다는 그 기쁨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네. 그 숫자가 6만 명이에요. 네. 6만 명이라고요. 이때 제주도민이 30만 명 정도인데 네. 그 중에 6만 명이 귀한 인구예요. 그리고 그 귀한 인구 6만 명은 거의 대부분이 청년입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일자리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공출은 이어지고 실업률은 치솟고 배급은 터무니없고 그런데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위에서 정치하는 인간들은 식민지 시기 때 뜯어가던 놈들이고 그 찬물 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참아요 이걸? 이걸 누가 참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인민위원회 사람들이에요. 이거 문제지 않아? 이거 우리 손으로 뭔가 해야지. 이거 좀 바꿔봐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인민위원회 사람들이에요. 네.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인민위원회 남노당이라는 이름으로 빨갱이들. 빨갱이들이라고 부르는 걸 다 양보해서 그 사회주의자면은 죽여도 됩니까? 이런 사건이 탁 하고 터지게 되는 게 1947년 3월 1일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관덕정 사건이라고 해서 이때를 4.3의 시작으로들 많이 봐요. 네. 근데 앞선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47년 3월 1일도 폭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3.1절 기념행사가 네. 시작이 됩니다. 47년에. 네. 네. 47년 3월 1일 이제 기념식이 되는데 이때 네. 인민위원회예요. 인민위원회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냐. 모여서 이때 집회 시위 해야죠.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집회를 하자 신청을 합니다. 미군정에 반려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이미 네. 제주도는 섬도자에서 지금 그 행정체제 할 때 도로 바뀌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네. 그냥 섬이 아니라 이 도로 바뀌면 이것도 똑같이 중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조선 고려 때 있었던 9년제 개편이랑 비슷한 거예요. 도체제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중앙의 통제 하에만 두려고 하는 역사로 다시 한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 수도청이라는 경찰 조직이 그렇죠. 경찰 조직이 중앙에서 장악한다는. 그 전에는 자치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중앙의 친일 경찰들이 이 제주도를 제주도의 장악하게 된다. 상하 상부를 장악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전히 자치도 이 체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됐죠. 중앙으로 빨리기만 하면 수탈밖에 없어요 제주도는. 네. 근데 이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때 되면 들어와서 이제 서청 애들 들어오고 네. 경찰 조직이 들어왔는데 서청이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배자들이 들어오게 돼. 이전에는 자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앙 입장에서는 도로 승격했다는 건 표현해서 승격이라는 표현. 그럼 네. 뭔가 인정해 줬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중앙이 관리하고
여기에서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에 군부대가 들어갈 수 있고 이때는 경비대였죠. 네. 경비대가 들어갈 수 있고 경찰이 도체제에 맞게 증원이 돼야 됩니다. 전투 경찰 체제가 되죠. 이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1947년 3.1절 행사가 네. 시작이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집회를 신청했는데 이게 반려가 됩니다. 네. 허가가 취소가 돼요. 음. 근데 인민위원회랑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불만이 있어서 집회를 하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줘. 이걸 안 받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모여요. 모입니다. 많게는 10만 명, 적게는 3만 명. 어마어마하게 모였네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3분의 1이 모였네 거의. 그 말은 그만큼 분노가 미친 듯이 쌓여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위대가 이때는 말을 타고 있습니다. 4.19 때도 말 타고 있는 경찰들이 있거든요. 네. 기마 경찰이 아이를 칩니다. 네. 이게 다 유명한 이야기죠. 네. 아이를 치고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아이를 치고 그냥 돌아서는 그 기마 경찰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네. 그럼 기마 경찰이 아이를 치고 갔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애 차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불만이 지금 3.1절 기념 터지기 일보 행사에 직전인데. 1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적게는 3만 명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서 기마 경찰이 아이를 쳤다? 이건 당연히 내관을 건드린 거죠. 터집니다. 그런데 그냥 터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총으로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4.3의 촉발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나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한 지점으로 보통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 이전에 전제되었었던 선행되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사람들을 6명이나 쐈다라는 것만으로도 잘못됐지만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불만이 응축됐다는 걸 경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럼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아 이거 잘못되면 내가 정말 위험하고 나도 무서운 상황으로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 경찰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제되는 게 서로 누구 하나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계가 돼버린 거죠. 긴장감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준 게 뭐냐면 이때 이미 미군정은 제주도를 부르는 멸칭이 있습니다. 멸칭이에요. 미군정에서요. 미군정에서 그게 레드 아일랜드입니다. 그래다야. 빨갱이 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70% 이상이 빨갱이다. 레드 아일랜드라는 표현이 빨갱이 섬이라는 뜻이에요. 멸칭이거든요. 네. 이런 인식이 있고 그 가운데서 중앙에 그 경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긴 한데 네. 아무튼 경무부장 이 조병옥 입장에서도 제주도는 빨갱이 섬입니다. 네.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6명이 죽었어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제주도에서의 이 일을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정당방위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이 시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 기획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주도민 입장에서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갑자기 또 중앙의 경찰들이 이거 잡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하겠어요? 친일 경찰들이에요. 네. 그들은 육지 경찰이라고 네. 표현하죠. 육지 경찰 겸 거기 안에 제주도 안에 있었던 경찰들은 다 이 구호가 뭔지 아세요? 이때 3.1절 행사 때 들고 나왔던 구호 고문하지 마라. 여전히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그 고문을 사람들 잡아가서 그대로 여전히 하고 자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주도민들이 몇이나 됐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3.1절 행사가 이렇게 터지게 된 관독정에서의 그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3월 9일부터 민관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에서 3월 9일 날 몇 네. 프로가 참여하는 줄 압니까? 이 파업에? 95%가 참석합니다. 다 한 거예요, 다. 95%가 파업을 했어요. 네. 제주도민의 95%가 지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딱 잘라 말해가지고 남로당의 땡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경찰들이 네. 급하게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네. 제주도로. 근데 이게 이제 서북 청년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감정들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북 청년단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네. 일단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무엇이냐? 이름 그대로입니다. 서북 지역. 네. 한국의 서북들, 평안도. 위쪽, 음. 서북 지역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383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왜 내려왔겠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왔겠죠. 그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영화 1987의 네. 김윤석 씨나 그렇죠. 그 변호인에 나왔었던 그 음. 대공 업무 만든 네. 그 곽도원 네. 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끼리 모여가지고 청년단체를 만든 거예요. 자, 이들은 일단 표현 이 말투가 다 북한 말투예요. 네네. 이북 말투 쓰죠. 이 사람들이 이 시기가 아까 딱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떻게든 국민이 돼야 돼요. 네.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우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서북 청년단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북에서 넘어왔으니. 이북에서 넘어왔다는 그 딱 그 레테르가 딱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타인 취급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들은 스스로 타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증명해야죠. 나도 우리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극단적인 비국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위가 잔인해집니다. 이 잔인한 행위를 제주도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냥을 합니다. 사냥. 굳이 제가 그 가운데 있었던 잔인한 이야기들은 제가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거 뭐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니까. 아까 전 교수님 얘기 한 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그너 죽창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 심지어 백선엽조차 이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그 고백했을 정도로 네. 서북 청년단과 이 경찰들의 이 잔인한 행위들이 제주도민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게 1947년 3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었던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선거를 하라 총선거를 하라는 게 떨어져요. 제주도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미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인데 총선이 제주도민 입장에서 우리를 지금 학살하려고 하는 나라가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제주도민이 어디 있어요? 투표를 거부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감정 대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제 이 가운데서 처음에는 그 여기에 이제 구연대 그 대대장이 김익렬이라고 하는 네. 연대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무장대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한 4천여 명의 무장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장대를 결성을 한 거죠. 네. 이 무장대의 대표가 달쌈. 그 김달쌈이라고 네.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로당원이 맞습니다. 네. 이 사람과 김익렬과 미군정이 평화 협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72시간 내에 다 무장 해제하고 네. 만나자. 이 소요 사태를 끝내자라고 하는 걸 합의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방화 사건이 하나 터져요. 네. 네, 이 방화 사건에서 제주도민이 이제 희생이 네. 되는데 이거를 이제 미군정과 네. 경찰들은 이걸 이제 이제 남로당에 의한 학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이거 그러면 평화협정 깨진 거네? 네.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때도 김익렬 연대장은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때 김익렬이 잘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앙 연대장이 정부로 인해서 네. 새로운 연대장이 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방화 사건의 실제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이제 뭐 얘기는 뭐 서청 쪽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의도했다. 피해자들은 제주 도민들. 제주 도민들이 네, 유도했다. 오라리 방화 사건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대대적인 토벌이 되고 그 연대장이 바뀌는 게 이제 그 뒤에 여순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뒤쪽으로. 예. 그런데 그 방화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48년 3월부터 이 5월 총선거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고문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조천에서 터지고 이 우리 다 지금 여행 가는 지역들이에요. 네. 조천에서 터지고요, 모슬포에서 터지고요, 한림에서 터집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서북청년단원이나 경찰에 의해서 네.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방화 사건도 터진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 선거에 참여를 할 제주도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제대로 열리는 곳이 거의 없게 됩니다. 자,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요.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캐라셀 패치를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 역사내 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4월 30일까지 캐라셀 풋크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새끼 발톱은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평생 기형으로 그냥 문제성 발톱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인 줄 알았는데 캐라셀 패치 이용하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진짜.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선물해 드렸는데 네. 손톱에 약간 검정색 같은 거 막 그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었는데 네. 요거 계속 붙이고 잤더니 호전돼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붙여야 돼요. 손톱이 죽는다는 거죠? 예,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게. 예. 어머니 죽는다는 줄. 깜짝 놀랐네. 말씀을 주어를 좀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업적으로 이제 네, 맞아요. 프로파일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큰 요거는- 신뢰를 실제로 이제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효과를 보고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 네. 바르기 편하니까 관리하시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캐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여기저기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내 보험 보장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이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금, 청구 못한 보험금,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여러 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험 뭐 이것저것 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회사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 소속된 보험 판매원은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인 것처럼 말씀들은 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보험장터는 한 회사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회사의 보험을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딱 맞는 알맞는 조건에 최적화된 보험을 추천해 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보험 가입하실 분들 아니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보험이 과연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험장터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보험 리모델링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44-5788 보험장터였습니다.
웰 퍼니처 허리앤더 매직 매트리스. 허리 환자가 직접 개발한 매트리스. 오늘의 집 매트리스 매출 기준 판매 1위. 오늘의 집에서 더 매직 매트리스라고 검색하시면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우리 오창석 작가가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네, 잘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있습니다. 다른 분들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해드렸는데, 네. 아우 저 어머니가 폐경만 아니셨어도 근데 무리야 셋째. 무리한 이런. 아니 뭐 요즘에 뭐 완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완경만 뭐. 아니셨어도 네. 배경이 폐경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네, 네. 네. 아주 굉장히 숙면 그리고 굉장히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아니 그리고 뭐 폐경이어도 네네네. 네. 어쨌든 네네. 활용도가 높다. 네. 활용도가 높다. 네. 또 부부 분들은 저는 이 딱딱한 매트리스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연인과 함께 이제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좋고요. 또 허리 건강 안 좋으신 분들도 네. 좀 이 딱딱한 형태의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오히려 딱딱한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일부러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웰 퍼니처에서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인정해주신 더 매직 매트리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허리가 S자 코어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네. 굴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숙면할 수 있도록 또 특수 제작이 되어 있는 레이어라고 네.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자, 기존 7존에서 9존으로 업그레이드된 9존 독립 포켓 스프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웰퍼니처에서 특허 출연 중인 매직 코어 가드는 코어 부분만 또 고밀도로 압축하는 고급 기술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인 두께는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자, 매트리스 불만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웰퍼니처의 더 매직 매트리스로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3이 터진 거예요. 4월 3일 날 남로당과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도 인민유격대가 조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단독 선거 반대를 외치면서 봉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만 딱 놓고 보면은 빨갱이들이 폭동 일으킨 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4월 3일 날 이 일이 있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게릴라전이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아까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50 총선거의 결과를 저희는 다 알고 있죠. 네. 이승만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근대 국민국가 만들기에 선봉에 이승만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승만 정권에서 제주도는 어떤 섬입니까? 50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섬이에요. 그럼 이 섬은 어떤 섬이죠? 우리가 아닌 거죠. 대토벌 작전이 시작됩니다. 네. 그게 이제 48년 10월 17일 송효창 경비사령관이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인정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거기 통행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 원래 그 만주에서 하던 거예요. 비민분리 해가지고 네. 그 국경지대에서 우리와 아와 비아를 나누는 속에서 통행증 발급하고 아닌 사람들, 통행증 없는 사람들 그냥 총으로 그냥 학살을 하는 네. 이 방법을 그대로 제주도에다가 입힌 겁니다. 네. 그리고 해안선을 놓고 5km 안에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안으로 자 양민들은 다 이쪽으로 나오세요예요. 중산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쪽에 나와서 하세요. 네. 시간 딱 주고 이 시간 너머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다. 국민이 아니란 말은 인간이 아닙니다. 네. 죽여도 돼요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많은 과정들은 제가 굳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답사를 가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주도 답사를 가면 꼭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동굴들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생존을
했었는지가 한 번 정도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구멍이 요만합니다. 진짜 딱 그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다 까져요. 여기가 구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진짜 기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쭈그러가지고 이렇게 기어가면 중간쯤 가면은 넓은 그 공간이 나와요. 네. 그게 제주도의 어떤 그 지역적 특징인 거죠. 안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 밥 짓고 살았었던 그런 곳들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꼭 불을 한 번씩 끄라고 하거든요. 그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불을 딱 그 핸드폰 불을 딱 끄잖아요. 끄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데서 살았어요. 연 단위로.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 구멍이 발견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냐면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를 그 안으로 계속 넣겠죠. 입구에다가 연기를 해서 나오면 나올 때마다 총으로 그냥 이런 일인 건데 이런 일이 7년이 이어져요. 자, 왜 7년이냐면 이 중산간 마을을 딱 통제를 하고 시작되는 건 이제 48년 무렵입니다만 48년 무렵 이 10월부터 49년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1차적으로 굉장히 큰 학살이 일어납니다. 거의 80%가 이때 죽어요. 제주도민의 80%가 이때 죽는데 우리 아까 말했었던 적게는 3만 혹은 많게는 7만까지 보는 이 학살의 숫자는 이 시점에 가장 많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유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제주 아일랜드가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이 되고 학살이 한 번 정도 일어난 다음에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이념에 의한 전쟁이 벌어져요. 한국군 입장에서 제주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섬입니다. 다시 한번 학살이 대규모로 자행됩니다. 우리 후방에 있는 위험 요소 빨갱이들 이렇게 인지하겠죠. 심지어 이들은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연좌제입니다. 자녀들은 그 취업이 안 돼요. 폭도 새끼라고 불렀다고. 네.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제주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폭도였던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청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생존했던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4.3 사건 때 네. 억울한 일로 돌아가셨습니다를 신청할 수 있겠어요? 신청하는 순간 안 되는데 공무원이 취업이 안 돼요. 내가 희생당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가족이 희생당했었다라고 하는 걸 함구해야 됩니다. 네. 그 가운데서 4.19가 한번 일어났죠.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제2공화국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조사 한번 해줄까? 신청합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신청하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뒤 5.16이 벌어지죠. 네. 신청했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희생됩니다. 그렇죠. 다 드러나니까. 네. 87년에 또 있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노태우 정권 때 뭘 해줬겠어요? 다시 한번 희생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4.3이라고 하는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겠어요? 드러내지 않는 게 답이에요. 그게 생존의 방식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90년대까지도 4.3이라고 하는 거 제주도민들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집단 실어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억 안 난다 그래요. 이게 2000년 들어와가지고 4.3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처음에 제주도민들한테 그때의 일들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가서 말을 하면은 기억 안 난다 그러세요. 말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걸 봤으니까.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집단 실어증입니다. 이거를 설득하기 위한 연구자들이 수많은 작업들이 병행이 돼. 아닙니다. 이번에는 만큼은 아니에요. 진상규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니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계속 그 영향으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보수당이 뽑혔었죠.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대구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제주도는 근데 무소속이 많이 무소속이 붙였어요. 돼요. 정당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성 정당.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역사.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금까지 그 특이한 역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뭐 육지에서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굉장히 독특한 역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고 싶은. 맞아. 정당보다 더 중요한 게 제주도 출신이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경대가 5선을 한 이유가 제주도에서 현씨 네. 그 토착이잖아요. 네. 그 저기 그 집권 그 뭐냐 저 보수 정당인데도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무소속이 많았고. 그러니까 정당 색깔보다는 예. 제주도민인 게 더 중요했군요. 그 친척 진짜. 그런데 그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반공국민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해병대 3사기 네. 분들이 보면 이게 한국군이 제주도에 해병대가 제주도에 있을 때거든요. 네. 이때 제주도민이 해병대 자진 입대를 엄청 많이. 제주도 그 해병대 창설이 됐고 네. 거기서 내 스스로 난 빨갱이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빨간 모자 쓰고 들어갔죠 해병대. 이게 그거예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해병대가 북진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가족은 빨갱이가 아니야. 내가 입증할게라고 해서 해병대 1, 2기도 3기 그 초기 군번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년간의 학살 과정은 끝이 나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이 4.3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좀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대로 갖고 있고요. 제대로 된 해결 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저는 아직까지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전히 4월 3일 아마 이번 4월 3일도 마찬가지일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갈까요? 뭐 대통령의 간이 많이 그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겠죠. 네. 그리고 뭐 분명히 또 극우 집단에서는 남로당에 의한 뭐 폭동이니 무엇이니 이야기가 될 거고요. 진실을 알려주네 마네 하면서 이들은 죽어 마땅했었던 사람들인 것 마냥 또 이야기가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그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느니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는 말이죠. 이런 소리가 저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각자들은 뭐 나는 이제 이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뭐 이념 뭐 그게 중요해? 마치 다들 탈이념형 인간인 것 마냥 말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단히 강고한 이명형 국가고 각자 스스로들도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선악을 암암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좀 경계할 필요도 있다.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4.3 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3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네. 일부러 날짜에 맞춰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우리가 넘어서야 될 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건 자체로 좀 정말 많은 수의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라는 공간 안에서 이 안타깝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만 딱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진짜 너무 안타까움에 이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좀 소름이 돋고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네.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분위기가 무거워질 걸 감수하고라도 이 시기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창수 작가 어떠셨어요? 네, 생각이 좀 많으신 것 이게 같더라고요. 결국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십 년이 걸렸는데 사실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제주도 역사로 전제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거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 심지어 제주도가 지금 특정 정당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상대 정당은 방문도 하지 않는 지역이 또 돼버렸어요. 그럼 이 아픈 역사는 또 한 번 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할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탈을 쓰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했었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성이 없는, 아무리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사과를 외면한 채 정치적인 것만 뿌리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가영 아나운서. 네. 저도 제가 오늘 진짜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제가 되게 이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좀 찔렸던 게 인터넷 공간에서 아직도 4.3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저 자신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도 그랬고 희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어쨌든 남로당에 대해서 말하고 그 시시비비에 대해서 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을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4.3 사건도 그런 사상이나 시시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많이 댓글 달리는 게 북한의 지령이에요. 뭐 이 얘기 왜 안 해라고 분명 또 댓글 달리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김달삼이 이때 당시 제주도의 남로당 대표로서 네, 북한 갑니다. 갔다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네. 그리고 거기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제주도로 돌아와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거 뭐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제주도만의 그 특유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는 속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김달삼이 북한 갔다 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3만 명의 제주도민은 죽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남로당 사람들은 죽어야 되나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다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찰청에 들어가면요, 경찰 역사가 있습니다. 6건이 이만큼 책도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재밌다는 표현이 그런데 초기의 경찰 역사가 이만큼 비어 있어요. 특히 제주도의 그 부분은 네. 그 시기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찰은. 그게 노무현 정권 때도 그걸 뭘 이렇게 하려고 해서 경찰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비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희생당한 경찰관 몇 명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경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행했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왜냐, 김구가 경무부장이라고, 초대 경무부장이라고 앞에 써놨는데 그 뒤에 비어 있고 50년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경찰들도 사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사실 모든 걸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죠. 친일 경찰들이 지금 경찰에 그렇게 뿌리가 됐다는 되는데.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는 넘을 거지. 수 없는 친일의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다뤘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여러분들도 좀 의미 있게 좀 이 시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 재밌는 역사 이야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